사기 속에는 흥미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도 하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재미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거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술의 거자에다가 찢을 열자입니다. 이게 중국의 형벌 가운데에서 가장 지독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사람 몸뚱아리를 사지를 묶어가지고 수레에 매달아서 수레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몸뚱아리가 찢겨져 나가죠, 그죠? 이걸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수레로 사지를 찢는 형벌이다 해서 거열형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오마분시라고 하는 형태로 또 진화합니다. 이 다섯 마리의 말이 끄는, 그죠? 다섯 마리 말이 각각 시신을, 몸뚱아리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지에다가 한 군데는 또 어디겠어요? 목입니다. 사지에다가 묶고 하나는 또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다섯 방향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들, 그걸 혹형이라고 합니다. 중국 이 왕조 체제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겉으로는 육아의 통치수를 내세우면서도 안으로는 철저하게 법가의 아주 혹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고문들이 오고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권장이고 주리를 틀고 그 다음에 인두로, 그죠? 지지고 하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속극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셨지, 실제로는 혹형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주 끔찍한 형벌들이 발명이 됐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저거죠, 그죠? 밑에 있는 옛날 풍속도 보시면은 톱으로 발을, 무릎 쪽을 썰어내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저게 무릎 아래쪽을 발라버리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만드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손빈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손빈은 빈자가 바로 이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 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달월 변에 손님 빈자를 써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빈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양쪽에서 줄을 목에다 감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모습이죠, 그죠? 뭐 이뿐만 아니라 삶아 죽이는 팽형도 있고요. 끓는 가마솥에 직접 집어넣고 그저 삶아 죽이는 형벌도 있고, 이 사기에는 평형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형벌 가운데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은 사마천이 자청했다고 하는 궁형이 가장 지독한 형벌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까지 같이 동반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해서 궁형이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정절빈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또 사자성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거정입니다. 무거운 가마솥을 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나라 때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힘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수 신하들하고, 힘 좋은 신하들하고 이 무거운 솥 들기 내기를 해요. 그러다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절빈, 그죠? 끊어질 절자잖아요, 그죠? 발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용을 부린다, 그죠? 거정절빈하면은 쓸데없이 힘자랑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거정하면 유명한 사람은 항우입니다. 역발산 기계새에 이 항우가 솥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솥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정은 힘이 센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힘만 센 자를 조롱하는 조롱기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검수라는 단어는 진시황 때 사용됐던 단어인데 검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저게 검자는 검다라는 뜻이고 머리 숫자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검수하면은 백성을 뜻합니다.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옷도 검은색, 뭐 깃발도 검은색, 그 다음에 머리를 묶는 머리띠도 검은색, 모든 게 다 검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뒤에서 묶는 머리띠, 그래서 검은색으로 머리띠를 묶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검수하면은 일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검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공화라는 단어가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공화. 우리가 공화국 할 때 그 공화입니다. 기원전 841년에 나라 사람들이, 이때 나라 사람들이라는 건 주로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 주 여왕이라는 사람을 내쫓습니다. 국인들이. 그러니까 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이 정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귀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함께 정치를 합니다. 그 정치를 공화정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나중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 속에 나오는 스토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화국하고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민주공화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모두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정치의 대명사로 민주공화국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공화는 실질적으로는 귀족들 몇몇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함께하던 그 정치를 공화정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라는 단어로 확대가 됩니다. 이 단어도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주본기에 나오고 기원전 841년인데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부터 중국 역사의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기년이 확실한 사건의 연대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국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공화정치를 실시한 공화원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원전 841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줘도 3,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원전 841년이고 지금이 2018년이니까 2,900년 정도 잘 잡아줘봐야 그러니까 5,000년 중화민족의 역사하고 잘 안 맞잖아요. 2,000년 가까이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의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5년간에 걸쳐가지고 2000년까지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이제 다른 기록들과 그 다음에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러 기록이 흩어져 있는 천문학 기록, 일식 기록이나 월식 기록이나 그 다음에 해성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나 이런 천문학적 기록과 그 다음에 금성문들, 청동기나 그 다음에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 이런 그걸 금석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을 전부 다 약 20개가 넘는 학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하상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도를 맞추는, 연도를 단정하는, 판단하는 프로젝트가 하상주 단대공정이에요. 이거 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연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이 돼 있을 만큼 이게 중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간지 같은 거를 써놨어요. 점토판에다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래서 연도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역추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황하 문명이 세계 3대,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까지 해가지고 세계 4대 문명이고 황하 문명은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계속해서 지속된 중국 사람들의 가장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연대기로 따지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한참 뒤처진단 말이죠. 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화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하나라의 건국 연도를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4000년이 확보가 된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리고 지금은 중화문명 탐원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중화문명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에는 요임금 순임금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누르황자 황제,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록은 어디서 나오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제본기라 그래가지고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설 속의 5 제왕들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본기라 해서 하나라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라까지는 기원전 2070년으로 건국전도를 정하고 그 이전에 요임금, 순임금, 누르왕자 황제들의 존재까지도 역사적 존재로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5000년에다가 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프로젝트들을 중국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 전설 속의 제왕들의 무덤이라든지 사당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의 사당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중국 산서성 인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요임금의 사당인 요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한 1시간 넘어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릉이라고 해가지고 요임금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임금의 무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무덤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야지 무덤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전부 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국의 전술 속에 등장하는 중화민족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부족 또는 불학 연명의 수령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황제도 마찬가지고 요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 단계의 부족들의 수령들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명실상부하게 자국의 조상들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역사적으로 단결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도 현재 지속 중입니다. 그 동북공정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841년부터 기록에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공화 원년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과시라고 하는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과시. 과자는 오이죠, 오이. 오이 또는 참외. 그죠. 다 과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이가 익을 때라는 뜻이에요. 오이가 익을 때. 제 나라의 한 임금이 그 신하를 변방으로 내보내면서 너 잠깐 변방에 가 있다 와라. 오이가 익을 때쯤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과시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약속하는 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오이가 익을 때 또는 참외가 익을 때라는 뜻입니다. 재미난 단어죠, 그죠? 중국은 청동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방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각형으로 된, 방자는 사방을 뜻하잖아요. 이제 사각형을 뜻합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된 방정입니다. 정은 소정자죠, 그죠? 소정자입니다. 원래는 세발입니다. 정은 원래 세발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발솥이 제일 많긴 하죠, 종류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4발 달린 방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청동 그릇, 그 다음에 가장 큰 청동 그릇, 가장 다양한 청동기, 가장 화려한 청동기. 이게 중국의 청동기, 이런 그 청동기들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하나라 때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4,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이 청동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1톤 가까이 나갑니다. 1,000kg 가까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청동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중국의 청동기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청동기는 은나라 때, 그러니까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 은나라 때 청동기가 가장 발달해 있고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후퇴합니다. 주조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아주 정교한 무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은나라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민족이거든요. 그 주지웅님 아시잖아요. 은나라 제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주지웅님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은나라가 멸망한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여러 편의 문장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주고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술을 경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은나라가 술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주나라는 술을 금지시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은나라의 술 풍습에 관해서 경계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걸 주고라고 합니다. 글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은나라 청동기를 보게 되면 술잔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청동 술잔이. 그리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많이 만들기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청동기가 정입니다. 세 발 또는 네 발로 만들어지는 이 정은 천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천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게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9구자를 써가지고, 구자는 동양 사상에 있어서 극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9개의 세 발 달린 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자예요. 그러니까 천자만이 9개의 정을, 구정을 가질 수가 있고, 제후는 왕은 7개, 뭐 제후는 뭐 5개, 이런 식으로 계급과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구정이에요. 그래서 9개의 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 권력자를 뜻합니다. 천자를 뜻하고 또는 최고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게 구정이고, 정하면은 그래서 권력의 상징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특히 고대사에서 아킬레스건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역사도 뭐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고 단군조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있어서는 3가지 아킬레스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 가운데서 정이 발견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셔서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 청동기 전시실에 가서 보시면은 칼도 있고, 그죠? 그릇들도 몇 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세 발로는 4발 달린 이런 거대한 정이 없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에는 화폐가 없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정이 없죠. 두 번째,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폐를 갖고 있지 못하죠. 중국은 화폐 역사가 무려 지금 다시 3,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때는 폐폐라 그래가지고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화폐 대용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를 만들다가 약 3,000년 전부터 중국이 청동기를 가지고 화폐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명도전이라는 겁니다. 칼처럼 생긴 거. 이게 제나라 시대 때
화폐예요. 오늘 얘기할 이 관포주기의 주인공인 관중 당시에 만들어진 화폐들입니다. 그게 벌써 2700년 전이거든요.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국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한중간의 역사 무슨 뭐 학술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주 미미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거론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 가지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내용이 구성 자체가 빈약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굳이 중국의 천자가 있는데 우리까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가면서까지 저런 거대한 세발소설 또는 네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굳이.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당시의 정치 체제나 모든 걸로 봐서 저런 걸 만들어낼 만한 규모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술자들을 갖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화폐 기축통화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만들어냅니까? 그죠? 네. 명도전이 어디에서까지 발견되냐 그러면 일본에서까지도 나옵니다. 명도전이.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서 명도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달러 같은 거예요. 기축통화 역할을 가까이 조선하고 우리 고조선하고 가까이 있는 제나라하고는 기원전 7세기에 관자라는 책이 이미 제나라하고 조선하고 무역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좀 명도전 쓰면 됐지 화폐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죠. 문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계층, 통치층들만 알면 됐지 뭐 굳이 또 문자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쓰면 됐지.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저는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네? 세종대왕이 양반들의 소위 사대부의 그 발목 잡기에 얼마나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애를 많이 먹은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그 양반들 사대부들한테 아주 눌려가지고 애먹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아직 법에는 다 왕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대부를 거슬리게 되면은 반드시 반정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임금을 내쫓기가 한두 번이었어요. 조선시대 때가. 세종대왕도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빌려보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시는 저작거리에다가 시체를 내걸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 저작거리에다가 그 높은 기둥에다가 내거는 거를 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시형입니다. 우어기시라고 해가지고 진시황 때 나온 아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도 기시형에 처했다. 그래서 언론 통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분서경류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화, 그 다음에 사상 탄압, 그죠? 그 일환으로 진시황 때 나온 악법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만 나눠도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우어기시라고 하는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재미난 단어 가운데 대음인이라고 하는 거시기가 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기에 보면은 여부리 열전에 여부리는 진시황의 생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황의 바이올로지컬 파더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아버지의 생부입니다. 법적 아버지는 장량왕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저는 뭐 생부가 여부리다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부리의 첩이 진시황의 생모예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큰 장사꾼 아닙니까? 그래서 여부리가 첩을 여러 명 거느렸는데 그 첩 가운데 조희라고 하는 이쁜 첩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자추라는 사람이 조나라 수도 한단에 있다가 여부리를 만나서 여부리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부리한테 술 대접을 받으면서 여부리 집에서 조희라고 하는 여부리의 첩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저 여자 놔주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희라고 하는 여자를 자초가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시집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생모죠. 그리고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진나라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생모는 조정에서 가장 큰 어른이 태후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이제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가 일찍 임금으로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제일 큰 어른이 됐는데 청산가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정을 주체를 못하고 남자를 끌어들입니다. 누굴 끌어들이냐면 여부리를 끌어들여요.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주인이잖아. 그 여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진나라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로 따지기로 말하면 여부리는 뭐 얼마든지 젊고 싱싱한 여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진나라의 재상이에요. 그런데 태후하고 놀아나는 이 비윤리적이고 정치적 부담이 엄청난 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장안에서 가장 정력 좋은 남자 하나를 수소문을 해요. 그 남자가 대음이에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19금 장면에 딱 한 장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부리가 대음인을 구해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거식이 큰 물건 큰 남자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마다 쇼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대음인 노예라고 하는 남자의 물건에다가 바퀴를 거는 수레 바퀴를 걸어서 버티는 쇼를 해요. 스트립 쇼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그 바퀴의 무게를 늘리는 거지 이제. 오늘은 5kg짜리를 매달았으면 대음인한테 대음에다가 내일은 뭐 6kg, 10kg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해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그 소문이 결국은 태후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하루는 여부리가 궁에 들어왔을 때 태후가 승상 나 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부리를 불러가지고 듣자 하니 요즘 뭐 승상댁에서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여부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대음인을 거세당한 환관처럼 속여가지고 태후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태후의 음욕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22살 되든 즉 성년이 되든 그해 정권을 진시황이 여부리로부터 넘겨받자 태후가 노예하고 적당 모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정식으로 정치에 데뷔하던 그 해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냐? 자기 엄마가 자기 생모가 반란을 정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놓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진시황이 그 반란을 신속하고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어머니는 저 별궁으로 내쫓고 노예라고 하는 자는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누군가를 잡으려면은 상금을 한두 푼 걸어가지고는 안 잡습니다.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노예의 목에다가 한 100억쯤 걸었어요, 진시황이.
그러니까 전국 사람들이 다 다 노예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노예를 붙잡아 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서 저작거리에서 조리를 돌려서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지면한 단어가 대의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자는 세발솥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솥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가마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문자, 아니 질문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가마솥을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정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발 3개 달린 정은 권력자만이 주조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천자는 가마솥, 저런 거대한 가마솥을 9개 가지는 게, 이게 제기예요. 특별한 뭐 종묘나 이런 데다가 제사를 지낼 때 9개의 가마솥을 쭉 늘어놓고 그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7개, 제후들은 5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나라 천자의 사신에게 주나라 왕실의 정 자릿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구정이라고 합니다. 9개의 정이 잘 있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하 권력에 대해서 자기의 야심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권력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천하 대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문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정 식당이 아니고요.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태어 본 게 나옵니다. 사기에 미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2가지로 쓰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도 미인이지만 또 하나는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진나라 왕실에 이 여성들도 벼슬이 있어요. 그죠? 왕비 밑으로, 황제, 황후 밑으로 벼슬들이 쭉 있어요. 그 가운데, 벼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미인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고, 서열 한 3위쯤 됩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이에요. 그 다음 반석이라는 단어. 성경책에 나오는 반석은 밑에 돌석자가 붙어있는 이반자를 씁니다. 근데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이 되라 라고 하죠. 그죠? 주춧돌이 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석도 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책에 밑에 돌석자에 있는 반석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변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 사기 번역본에 보면은 이 2글자를 번역을 못 해가지고 엉망으로 번역해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뼈 골자가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육다롤이 붙어 있죠. 그죠? 육다롤은 고기 육자예요. 고기 육자 대신 다롤자를 쓰는데, 대개 사람 인체 부위를 나타낼 때 저 다롤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어깨 빗자라든지, 그 다음에 오장육부 할 때 붓자라든지, 이게 전부 다 다롤자가 붙어 있어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다롤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육다롤이라고 해요. 고기 육자를 대신하는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인체예요. 그죠? 뼈도 붙어 있고 육다롤도 붙어 있으니까 인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떨어져 있지 않고 통째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흔히 뭐 새가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갈비뼈가 통째로 붙어 있으니까 벗으면은 좀 모양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례를 내가 못 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진세가에 보면 진문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19년 동안 8개의 나라를 전전했던 망명생활을 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42살에 망명을 떠나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서, 진나라에 돌아와서 임금이 될 때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그죠? 이 진문공의 인체 구조가 변협이었대요. 그래서 언젠가 뭐 송나라인가 어딘가 하는 조그만 나라를 방문을 했더니, 그 망명 중에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더래요. 가는 나라마다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욕물까지 받아다 주면서 목욕하라고 그렇게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더래요. 그 진문공이 오래간만에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입김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그 나라 임금이 훔쳐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욕하는 걸. 왜 훔쳐봤냐? 변협 때문에. 진나라 문공의 갈비뼈는 통갈비뼈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갈비뼈 구경하려고 일부러 대접을 잘해줬다는 거예요. 전해 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진나라 문공이 태어났을 때 생모가 안고 있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애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통째로 갈비뼈가 붙어버렸다.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본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 갈비뼈를 어스러뜨리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전혀 엉뚱한, 갈비뼈는 어디서 주워 들은 모양인데 옥편 찾으면 나오니까 이게 통갈비뼈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책들을 주석서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번역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한자 실력만 믿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갈비뼈를 어스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부정조라고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부자는 짊어진다 라는 뜻이고, 정자는 솥이죠. 그죠? 조자는 도마입니다. 도마. 솥과 도마를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리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출장 요리사, 출장 뷔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출장 요리사입니다.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재상 가운데 이윤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상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리사 출신이에요.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리의 이치를 가지고 정치의 이치를 설명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상나라 탕임금이 이윤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사람을 5번이나 이윤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오청이윤, 5번 이윤을 초청했다. 이 오청이윤은 어떤 고사성어의 오리지널 버전이냐 그러면 삼고출애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삼국지 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그죠? 삼국지 많이 읽어가지고 삼국지 나오는 얘기 가지고 막 썰 푸는 분들 많아요. 삼고초려는 보다 3000년 전에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저 고사성어는 부정조, 오청, 이윤 이런 고사성어들이 삼고초려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 이윤이 상나라 탕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올 때 부정조하고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도구를 짊어지고 탕임금한테 와가지고 요리의 이치하고 정치의 이치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미료도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 온도도 적당해야만이 요리가 잘 익듯이 정치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윤의 정치론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형입니다. 이게 썩을 부자입니다. 부패하다, 부식되다 할 때 부자죠. 무슨 형벌에 무슨 썩을 형벌이 다 있냐. 그게 아니고요. 사마천이 당한 궁형의 다른 이름입니다. 궁형을 부형이라고 합니다. 성기를 잘라내면 상처 부위가 썩는 모양이죠. 그래서 궁형을 다른 말로 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북면은 뭐겠습니까? 북쪽을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하를 뜻합니다. 신하. 그러면 임금은요? 남면이죠. 남면. 그러니까 임금은 항상 북을 등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보시면 되잖아요. 예, 경복궁 뒤에 있잖아요. 북악산 있고 다 인왕산 다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뒤에 산들이. 그래서 임금은 항상 남면합니다. 신하를, 북면하면 신하를 뜻합니다. 빈각이라는 단어죠. 이게 또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다리죠. 그죠? 발이나 다리를 뜻합니다. 각자는. 빈자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형벌을 받은 다리를 빈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형벌이냐?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형벌을 당한 인물이 있죠. 누구냐 하면 손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손빈의 빈자가 이 빈자예요. 자기가 당한 형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손빈은 절친한 친구, 동문수학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제나라 왕한테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 그러면 무릎 아래를 발라내는 형벌. 그러니까 안전뱅이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친구가 동문수학했던 방연이 자기 자신을 속인 거를 알고는 위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인 제나라로 돌아와서 무려 20년 넘게 절치부심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이게 손빈과 방연의 아주 유명한 고사입니다. 그래서 빈각이라고 하면은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을 당한 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를 얘기를 합니다. 단어만 해도 자기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많고 이 단어를 통해서 고사와 역사도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사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단어들, 사단이 난다 할 때 사단자가 아시죠? 그죠? 원래 이 일의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단어가 주나라 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족은 잘 아시죠? 뱀다리.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누가 빨리 그림 그리나 뱀 그림 빨리 그리기 시합을 했더니 한 사람이 빨리 그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리까지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기에서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사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할 때, 또 쓸데없는 군더더기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삼사, 요건 사자는 원래 집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우리 기숙사 할 때 있죠, 그죠? 그 사자고. 동사로 쓰게 되면은 하룻밤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나오는 초나라 장왕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집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흘을 묵다라는 뜻이에요. 3일을 잠잔다는 거죠.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진나라에 19년 동안 망명했던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에서 망명생활 중에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초나라를 떠나갈 때 초나라 임금에게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초나라 임금이 웃으면서 아니 밥도 못 얻어먹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뭘 은혜를 갚겠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래 뭘로 어떻게 갚으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공이 만약에 나중에 초나라하고 우리 진나라가 혹시나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내가 사흘 거리를 양보하고 시작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퇴피 삼사라는 겁니다. 퇴피는 뒤로 물린다라는 뜻이고 사흘, 그러니까 새밤 잘, 군대가 하루 이동하는 거리, 그게 일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 30리 정도 됩니다. 30리 정도 군대가 이동하고 나면 하루를 자는 거예요. 1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사니까 90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는데 바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로 90리를 물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태피 3사는.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이 웃었죠. 참나. 근데 실제로 나중에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 군대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성복 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 문공이 약속을 지킵니다. 실제로 사흘거리 뒤로 90리를 뒤로 물려서 그러고도 싸우고도 이겼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퇴피 3사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3사는 사흘을 자다 또는 군대가 사흘 이동하는 거리 또는 군대가 사흘을 묶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 삼시는요 굉장히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시자가 이게 화살시자잖아요. 시자가 화살시, 그죠? 요 화살시 옆에다가 입구를 붙이면 뭐죠? 알지자잖아요. 그죠? 지식이라는 게 잘못 배우고 잘못 알게 되면 화살을 자기 입에다가 쏜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인들이 공부를 올바르게 못하면은 그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부의 적폐가 딱 그겁니다. 법조항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면죄부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벌을 내리고 또 권력자 눈치를 봐가지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엉터리로 내는 지금 사법부의 적폐 현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사법부는 거의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사법부가 행정부하고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문농법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문은 뭐냐 그러면은 법조문을 춤출 무자입니다. 법조문을 춤추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법조문을 마구 지 멋대로 이용해서 법을 농락한다. 문장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법을 농락한다라고 해서 무문농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2100년 전에 사마천 법률가 특히 사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홍리열전이라고 하는 열전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훌륭한 사법관 이야기도 나옵니다. 순리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리열전에 보면 이리라고 하는 사법관이 나오는데 이 사법관이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나중에 판결을 하고 결과를 나중에 다른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리가 내가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문공이 임금이 야 그렇게 따지면은 너를 법관으로 임명한 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문제는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소속 그 관리들이 잘못 보고서 올려가지고 판결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용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높은 사법관 자리에 있으면서 내 녹봉을 많은 녹봉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 본 적도 없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죽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사법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눈치와 비위를 맞춰가지고 임금이 이 사람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 같으면은 온갖 법조문을 다 끌어들여서 엄벌에 처하고 임금이 이 사람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보면은 또 온갖 법조문을 다 대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리들, 사법관들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2000 수백 년 전에 법관들 모습하고 오늘날 법관들 모습하고 아주 그대로 겹쳐집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똑같냐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면을 놓고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 도대체 뭐가 진보하고 뭐가 진화하고 뭐가 발전했냐라는 거.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제도도 바뀌었고 생활도 많이 발전했고 인간의 그 삶도 많이 윤택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본질적인 측면으로 놓고 들어가면 특히 권력과 사리사욕이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참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기심과 욕심, 그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권력욕 이런 부분들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삼시는 화살촉 세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오줌을 3번 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찔끔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을 찔끔찔끔 싸다라고 할 때 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제일 독특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파 인상의 열전에 보면은 연파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데 조나라 임금이 연파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간신배 하나가 연파를 찾아가고 지금 연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오게 합니다. 근데 이 간신배가 돌아와 가지고 연파는 건장하거든요. 여전히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타고 건장하니까 장수니까 다시 모시고 오면 되는데 모시고 오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이 간신배가 임금에게 연파가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오줌을 3번이나 찔끔 쌉디다라고 모함하는 때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착은 3번 움켜지다라는 뜻이에요. 3번 움켜지는데 이거는 노주공 세가에 보면은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감다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목욕이 따로라고 얘기했어요. 목은 머리카락을 감을 때를 목이라고 하고 욕은 몸을 씻을 때를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한테 닷새 한 번씩 휴가를 주는데 머리 감고 오라고 휴가를 줘요. 그게 머리 감는 날이에요. 머리카락을 감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주공단이 그 감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리지도 못한 채 손님을 와서 맞이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질 않고 왜? 인재를 그만큼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찾아왔는데 이 머리 다 말릴 때까지 옛날 사람들 머리가 이만큼 긴데 그죠? 그거 다 말릴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걸 3번씩이나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는 얘기죠. 머리카락 한번 감고 있는데 띵동 해서 머리카락 움켜쥐고 나갔더니 이렇게 해서 인사해서 돌려보냈더니 또 감으로 들어갔더니 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먹던 걸 뱉어내기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삼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토, 삼착. 그래서 일목3착. 한 번 머리카락 감는데 3번 움켜쥐고 나왔고 일반 삼토. 밥 한 번 먹는데 3번 먹던 걸 뱉어냈다. 먹던 걸 뱉어내는 거는 왜 뱉어내냐?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실례니까. 그래서 뱉어냈다. 삼천객이라고 하는, 오늘은 주로 삼자가 많죠. 그죠? 삼천객이라고 하는 3,000명의 식객을 얘기를 합니다. 식객 3천. 옛날에 그 전국시대 때 가면은 춘신군, 뭐 평원군, 맹상군 이런 유명한 공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부를 이용해 가지고 천하의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해요. 허영만 씨의 식객이 아니고요. 한자는 똑같아요. 한자는 똑같은데 원래 어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밥 얻어먹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3,000명씩이나 거느렸다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식객 3,000이라는 뜻이에요. 3,000명씩 자기 집에다가 잠자리 다 만들어주고요. 밥 먹을 때 한 끼를 같이 먹어요. 대단하죠. 3,000명이 한꺼번에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당에서.
그래서 전국시대 때 그 권세가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그들의 위세를 나타내는 묘사하는 단어가 식객 삼천 또는 삼천객이라고 합니다. 삼천설, 이게 마디춘자죠, 그죠? 예. 치, 저기 자로 따지면은 한 치, 두 치 할 때 치에 이게 예. 마디라는 건. 그다음에 척 하면은 한 자죠, 그죠? 예. 한 치 한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치의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한 세 치쯤 되나 보죠? 예. 한자가 지금은 30cm죠, 그죠? 예. 그러면 세 치 하면 9cm 되죠, 그죠? 예. 한 치가 이제 10분의 1이니까, 그죠? 한자의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3cm. 세 치면 9cm잖아요.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한자가 몇 cm였냐면 24cm 정도 됩니다.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한 세 치 하면은 2.4 곱하기 3 하면은 나오죠. 그죠? 한 8cm 정도? 그죠? 혓바닥이 그 정도 되나요? 쭉 뽑으면 한 10cm 좀 될라나? 8, 9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혓바닥의 길이를 얘기할 때 삼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혀를 놀리다. 세치의 혀를 놀리다. 말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세치의 혀를 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 체제 때 사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죄인 불러다가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막 날이 그게 아니고요. 막 뭐라고 변명하면 이놈이 감히 세치해를 함부로 놀려. 그러고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삼천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도삼천설이에요. 세치혀를 놀리다라는 뜻이고, 삼촌지설, 세치의 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토, 세 번 배탈에다라고 하는 삼토 나왔죠. 혓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인체에 있어서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유세객이라고 하는데, 유세가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언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유세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유세가가 소진하고 장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진하고 장의 가운데서 두 사람 가운데 장의가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 맨날 이제 말 잘하는 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해요. 어디 나가가지고 맨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가 배웠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이런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루는 어디 나갔다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권력자한테 혼이 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어디 조 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맨날 생산되는 일은 안 하고 말만 그렇게 배우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혼이 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구사리를 줘요.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장이가 마누라 앞에다가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내 혓바닥 그대로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게 설상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혀가 아직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혀가 아직도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누라가 혀는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가들한테 혀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유세가들이 지금 살았으면은 혓바닥에다 보험을 들 거다. 먼저 사기 속에 나오는 흥미로운 단어들 우리가 앞부분에는 이제 저런 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석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중을 섞어난다든지 움켜진다든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섞어내란 단어가 진시황 본기에 나오는 섞어내란 단어가 삼화천 사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 단어가 재밌습니다. 선삽. 좀 어렵죠. 그죠? 저게 한자 삽자라고 하는 한자도 다 있다. 삽자는 뭐냐 그러면은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마신다. 뭘 마시냐? 피를 마시는 겁니다. 무슨 흡혈귀도 아닌데 피를 마시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폐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관포지교 말씀드리면서 제나라 황공이 춘추 5패의 첫 번째 주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폐주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폐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제후국들이 모여가지고 폐주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은 무림 맹주를 뽑는 거.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무협지에서는 무예를 겨루어가지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맹주로 추대를 하죠. 뭐 거기에 인품까지 갖추고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래서 김용의 무협소설 같은 거 보면은 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모여가지고 논검이라고 합니다. 화산 논검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검수를 논하다, 검법을 논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예를 대결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게 상대편을 죽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수 겨뤄 보면은 누가 더 고수인가라는 게 이제 판단이 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무림 맹주를 뽑는 거하고 똑같듯이 제후국들 사이에서 폐주를 뽑는 방식도 실력으로, 국력으로, 리더십으로 폐주를 뽑습니다. 그런 폐주를 뽑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맹이라고 합니다. 회맹. 맹주를 뽑는 모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맹주가 결정이 되면은 하늘에다가 고해야 됩니다. 모년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제국들 누구가 모여가지고 맹주로서 어느 나라 황공을 제나라 황공을 맹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보고를 하고 삽혈이라는 걸 합니다. 삽혈이 뭐냐면 피를 마신 저 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맹주가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주로서 자격을 얘기할 때 선삽이라고 얘기한다고. 당연히 맹주로 뽑혔으니까 맹주가 먼저 마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입술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동사로 쓰이면 마신다는 뜻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사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술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피를 칠하겠어요? 소피를 입술에 바릅니다. 그러면 소 가운데 어느 부위? 귀를 이렇게 칼로 비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맹주부터 시작해서 입술에다가 적시는 겁니다. 전부 다. 참가한 모든 제후들이 그렇게 해서 회맹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고함으로써. 그때 선삽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이라는 겁니다. 소귀. 그래서 소귀를 잡는 사람도 맹주예요. 그러니까 맹주가 사표하기 전에 소귀를 잡고 칼로 크기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위를 잡는다. 그러면은 주도권을 잡는다. 라는 뜻이에요. 소귀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내서 선삽하면은 맹주가, 그 다음에 따라서 제후들이 입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회맹이 끝나고 폐주가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는 어떻게 해요? 소는요? 귀 잘린 소는 어떻게 해요? 잡아 먹어야죠. 뭘 해서 먹겠어요? 설렁탕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맹주를 추대하고 제후들만 온 게 아니고 제후의 수행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 수행원들이 여러 나라 수행원들이 다 왔잖아요. 또 군대도 사열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도 있고 여러 또 그 해명을 거행하는 나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 끝났으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그죠? 배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다가 고하는 큰 제사 때는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동물로는 돼지하고 양, 요 세 종류의 동물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거나 어떤 해명을 하면 이거 큰 겁니다. 요 세 동물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개 평민들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입술에 바르고 뭐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닭 잡아갖고 그죠? 예, 닭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 바르는 그거는 저 평민들이 하는 것이고 격이 올라갈수록 소, 돼지, 양 이런 순서로 갑니다. 닭 이렇게. 그게 해명의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소는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탕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죠. 설렁탕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농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종로 오가영 가면 동대문 쪽에 가면은 선농단이 있죠, 그죠? 농사 짓기 전에 대개 모내기 하기 전에 임금이 와가지고 먼저 시범으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내기철이나 추수철 되면 꼭 나와가지고 뭐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임금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금이 시범으로 모내기 하는 장소가 선농단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행차했으니까 수행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소 잡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국물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잖아. 선농단에서 설렁탕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장이라는 사람이 유세가인데 말 잘하는 거, 상대편 설득하는 거, 언변술 배우고 다니다가 한번 홀이 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오니까 와이프가 막 구박을 하니까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야, 혓바닥은 있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설제 또는 설상제라고 합니다. 혀는 있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혀는 그대로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됐다.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죠? 이 설제라는 것은 유세가들에게 있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좀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시간. 시체잖아, 시체. 간언한다, 직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바른 말 한다. 시체가 바른 말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권력자에게 직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에게 직언을 한 목숨을 내놓고 직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간. 은나라 말기에는 세 사람의 은자 또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삼현 또는 삼은, 삼인이라고 합니다. 기자, 미자, 비간. 요 세 사람이 은나라 말기,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에게 충성하고 직언했던 세 사람의 현자들입니다. 삼현이라고 하는데 기자, 미자, 비간입니다. 기자는 기자조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자는 주왕이 말로 해도 안 통하니까 미친 척하고 머리를 풀에 쥐고 미친 척하고 옥에 갇혀버리고요. 미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비간은 끝까지 바른 말을 합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그게 목숨을 내놓고 바른 말을 하니까 참다 못한 주임금이 현자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심장을 칼 쪼개갖고 열어서 심장을 봤답니다. 가슴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간이 죽습니다. 그 고사가 적심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적은 적출한다. 그죠? 이 장기를 떼낼 때 우리는 적출한다 그러거든요. 한자로. 그 적심이잖아요. 그럼 심장을 빼낸다는, 적출한다라고 하는 적심이란다는 거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하남성의 조가라는 곳에 가보면은 비간의 심장을 꺼냈다라고 하는 장소가 남아 있어요. 적심대라고 하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건. 이건 시건하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말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시간하면 쓸데없는 소리나 가치 없는 소리나 부질없는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시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을 먹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뼈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단어들이었어요. 자, 오늘 사기 속의 흥미로운 단어들, 이형으로 시작되는 단어, 암투. 되게 암투하면은 뭐 싸움한다 그렇게 우리가 되게 알고 계시는데 사기에 나오는 암투는 그 싸울 투자 말고 던질 투자가 있어요. 던질 투자. 깜깜한 밤에 무엇인가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다가 보석을 집어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석인 줄 알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뭔가 공격하는 줄 알고. 그래서 상대편이 알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짓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게. 어둠 속에서 보석 던져봐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사자성어로 수의야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수의야행은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술을 놓은 아주 멋진 비단 옷을 입고 나갔는데 밤에 나간 거야. 그러면 뭐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데도 엉뚱하게 쓸데없이 남이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하게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의야행이라고 합니다. 그 항우가 천하패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방도 제압해가지고 저 한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옛날에 제후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다 분봉을 합니다. 너는 저쪽 나라 가서 왕하고 저는 저쪽 나라 가서 왕하고 유방은 저 한중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한왕으로 삼죠. 그 천하의 패권을 사실은 항우가 집니다. 그리고는 도읍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논의하니까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팽성에다가 도읍을 정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현자 하나가 항우를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목후이관이란 목욕하는 원숭이가 관을 쓰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목욕을 해봐야 뭐 집까지 사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집간에는 목욕을 했다고 모자를 쓰고 수의야행하는 꼴이다.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꼬라지다. 그렇게 해서 항우를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삶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정치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감각이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못 견뎌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유방한테 패하고 말죠. 그죠? 양반, 양장은 붙여서 씁니다. 흔히들. 되게. 근데 따로따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네 글자로 합쳐집니다. 양반, 양장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질죠. 그죠? 어질어서 나중에 주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기초를 닦은 그런 왕입니다. 주나라 문왕이 어질다는 얘기를 듣고 이웃나라인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나가지고 주나라를 찾아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근데 주나라의 국경을 딱 넘어가서 보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양반양장하더라는 겁니다. 양자는 양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밭고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밭이 붙어 있는데 이게 고랑을 파게 되면은 이게 남의 담장 침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고랑을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일수 싸우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주나라 풍속은 그게 아니고 서로 여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밭 고랑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하더라는 겁니다. 경로사상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주문왕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싸웠는갑다. 주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땅덩어리 밭고랑도 양보하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걸 양보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고 창피하게 싸웠다.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할게. 하고는 주나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얘기할 때 양반, 양장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붙여서 쓰거나 원래 뜻은 두 개 각각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밭고랑, 밭이랑을 양보하거나 또는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한다라는 뜻이고요. 뭐 염치는 잘 아시죠, 그죠?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안다라고 하는 관중의 유명한 명언을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재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옥에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를 잘 보시면 전부 다 갇혀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 중국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과 그 다음에 부수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조금만 한자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갇혀 있어요. 이게 나오자잖아요, 그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영항은 골목을 얘기를 합니다. 골목이 영항이고요. 그 다음 예정은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가다듬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정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병사들이 굉장히 사기에 충만해 있고 전투력이 뛰어난 군사들을 정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예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기를 날카롭게 잘 갈아놓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그래서 예정이 해오무열전에 나왔고 그게 나중에 정예라는 단어로 거꾸로 바꿔서 쓴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5반은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고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상나라 탕임금이 요리사 이윤을 초청하기 위해서 5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다 그랬죠. 그걸 오청이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삼고초려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5반은 뭐냐 그러면은 5번 거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청오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상나라 탕임금이 이윤을 5번 초청을 했고 이윤은 5번 거절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극진하게 모시기 위한 단어가 오청이라면은 인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잘 타진해 보기 위해서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 5반입니다. 그래서 오청, 5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옥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옥을 얘기를 합니다. 옥을 얘기를 합니다. 이 옥결이 항우본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그러면은 항우의 참모 가운데 범증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어요. 범증은 항우의 그 오른팔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방을 초청해가지고 항우가 홍문이라는 곳에 술자리를 베풀어가지고 유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범정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죽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인을 보내면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사인이 뭐냐 그러면 옥결을 들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몸에 차고 있는 이 옥을 이렇게 한번 싹 들어서 보이면은 그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드냐 그러면 3번씩이나 옥결을 들어서 죽이라고 항우한테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우가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랬더니 범증이 항장이라고 하는 항우 집안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아무래도 항우는 젊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저거는 결단을 못 내린다. 아무래도 네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칼춤을 추는 척 하면서 틈을 봐가지고 유방을 찔러 죽여라. 이게 이제 항장무검 의제폐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이자 명장면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유방에게 있다라는 8글자입니다. 이 8글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막 빚어졌을 무렵에 로이터 통신의 한 기자가 중국 외교부장,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한테 남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직설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항장무검은 의제폐공이다라고 하는 8글자로 대답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장무검은 의제폐공이다고 8글자하고 사드를 배치를 시키면은, 대입을 시켜보면은 항장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남한 정부가 칼춤은, 무검은 사드를 얘기하겠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폐공. 그 의도가, 폐공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동북지역의 군사 정보를 레이더를 통해서 탐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실어가지고 한국본기에 나오는 유명한 홍문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그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이걸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내보냈는데 한 2, 3일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국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각국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그런 인재들은 국가가 의식적으로 식목해야 되고 또 육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장 지금 경제적 관계도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점점 더 관계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중국 전문가를 길러낸다고 중국에다 유학을 보내고 국비장학생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죄다 다 북경 아니면 심양 아니면 천진 상해로 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의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땅덩어리만 해도 우리나라의 95배입니다. 남쪽 땅에. 그리고 성시만 해도 성과 시 행정구역만 해도 3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숫자 4개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3, 4, 5, 6입니다. 3, 4, 5, 6. 중국의 행정구역인 성시는 모두 34개고 민족은 56개 민족입니다. 한족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국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국비장학생 가운데 34명 정도는 뽑아가지고 한 성시에다 하나씩은 보내놔야지 전문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벽화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되냐? 그러면은 저 도낭으로 보내야 됩니다. 실크로드 있는 도낭 쪽. 왜? 도낭은 벽화의 천국이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산림 전문가를 보내려면 저 중국의 북방 지역이죠. 뭐 흑룡강성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산림이 아주 우거진 곳으로 보내야 되고 그것도 북방의 산림이냐 남방의 산림이냐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은 툰드라 기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대 기후까지 다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겨울에 기온차가 70도 이상 나는 나라입니다. 북쪽은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가죠. 남쪽 해남도는 영상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적도를 걸쳐가지고 적도 남반구도 있고 북반구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기후와 풍토 그리고 동서로 시차가 몇 시간 나겠어요? 중국은
면적이 96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동서로 5,200km고 남북으로 5,600km입니다. 5,200km는 시차가 나는 거죠. 경도하고 위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도시하고는 우리나라가 시차가 몇 시간 나면 이거 막 열심히 외우느라고 외웠는데 그 당시에 하나도 감이 안 왔잖아요. 그죠? 예. 감이 안 왔습니다. 경도는 시차를 얘기를 하고 위도는 기후차를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차는 대개 몇 킬로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1,500km당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5,200km니까 약 4시간이 좀 넘어나죠. 4시간이면 4,800km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400km가 더 있으니까 5,200km니까 시간이 약 4시간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중국 제일 동쪽하고 중국 제일 서쪽은 시차가 4시간 난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시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냥 편하게 그냥 북경시로 써요. 똑같이 전국이 똑같이. 미국은 시차 적용합니다. 그죠? 아마 캐나다도 적용할 걸요. 그죠? 큰 나라들이. 우리도 시차 나는 땅덩어리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동서로 1시간 시차 나면 1200km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쪽 제일 서쪽에서 제일 동쪽까지 몇 킬로나 되려나, 그죠? 한 300km 되려나? 저 끝까지 가도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중국은 시차 적용을 안 합니다. 그냥 북경시로 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시차가 1시간 정도 나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시차가 1시간 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1시간 늦죠. 우리가 9시면 중국은 8시입니다. 그 중국은 지금 6시 반입니다. 7시 반이지만.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젊어져요. 서쪽으로 1200km, 갈 때마다, 1200km 갈 때마다 1시간씩 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 계속 가다 보면, 젊어진다. 어린애로 되돌아갈 수 있다. 타임머신 개발도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지 제대로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옹수라고 하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옹자는 포옹한다 할 때 옹자입니다. 끌어안는다. 나무를 끌어안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기에서 나오는 저 옹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꼭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옹수는. 그 다음에 옹해는 재미난 단어입니다. 옹해는 요거 빗자루 해자입니다. 빗자루. 빗자루를 끌어안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빗자루로 청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옹해는. 고조본기에 보면은 유방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유방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유방 아버지는 유방을 젊은 날 유방이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기 때문에 유방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황제 아들을 좀 무시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아들이 최고 지존이 됐다. 이제는 아들 덕에 먹고 살아야 되는 양반이 여전히 아들한테 그렇게 딱딱거리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영감이 빗자루를 들고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놀래가지고, 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이제 우리 아들이 귀한 몸이 됐는데 내가 그냥 맞이할 수 있냐?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방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도 아버지를 굉장히 극진히 모십니다. 사기 기록에 재미난 기록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축구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 공차는 축구국이 있었어요. 축국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축국이라고 했는데 축구의 번고장은 영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죽
축구공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던 데가 기원전 4세기, 5세기부터 나옵니다. 2400년 전부터 나옵니다. 저 산동 지역에 제나라 지역에 가면 제나라 사람들이 돼지 오줌보나 가죽으로 공을 만들어서 공차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이미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축구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축구는 우리 제기 차는 거가 비슷합니다. 여러 사람이 삥 둘러가지고 공을 이렇게 옆으로 패스하는 쪽으로 공을 차고 놀고, 삼국시대 때쯤 쭉 가면은 오늘날 미식축구 있죠? 이 장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글로 차는 그런 형태의 시합 형태도 나오고, 또는 조그만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놀이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했대요. 유방 아버지가. 근데 축구할 상대가 없잖아요. 왜? 자기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이제는 장안리에다가 도성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방이 어떡하냐 그러면 고향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친구들을 전부 다 모셔와가지고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줍니다. 2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태공망. 태공망은 누구 별명이냐 그러면 강태공 별명입니다. 강태공. 강태공은 성이 여씨고 이름이 상이에요. 여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태공이 또 성이 강씨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아. 봉신방이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에는 강자아로 나옵니다. 자아라고 나와요. 근데 이 강태공은 여러 별명이 많아요. 나중에 훗날 사람들은 강태공을 모성이라고 부릅니다. 모성은 뭐냐 그러면 음모와 책략, 꾀한다 할 때 모자기, 모의한다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꾀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백가종사라고도 합니다. 백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전문가들, 제자 백가 있잖아요. 그죠? 제자 백가의 으뜸가는 스승이다. 제자 백가가 훨씬 나오기 전의 인물이거든요. 이 강태공은 기원전 11세기 사람입니다.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산동성 지역 땅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제나라를 건국한 제나라의 건국 시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왜 강태공 별명이 태공망이 있냐? 태공이 바라든 그런 뜻이에요. 망자는 우리가 갈망하다, 희망하다 할 때 바랄 망자잖아요. 저게. 주나라에 보면은 주무왕을 도와가지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주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죠. 그 위에 태공이 있어요. 문왕의 아버지가. 요 태공 때 문왕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 아들 때 가면은, 즉 문왕과 그 무왕 때 가면은 분명히 훌륭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주나라를 크게 돕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공이 갈망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주나라의 태공이라고 하는 주나라의 선조가 기다리고 갈망하던 인재라는 뜻이야. 그래서 강태공의 별명이 태공망이라고도 합니다. 투지 나왔죠, 그죠? 좀 전에 지혜를 다투다, 온영투지, 불능투력이다. 유방이 한 말이다.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 이름입니다. 포락형이라고 해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사람들을 고문할 때 쓰던 겁니다. 어떤 형벌이냐 그러면, 밑에는 불을 활활 붙이고 그 위에 쇠기둥을 올려요. 활활 타는 불 위로. 그리고는 맨발을 벗은 죄인들을 그 쇠기둥 위로 걸어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불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다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포락형입니다. 그래서
포락하면은 잔혹한 형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군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하직했다. 그 다음 하자. 이 하자는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열심히 여기 얽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오게티를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요. 다들 오게티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좀 문제가 있어. 그건 뭐라 그래? 하자라 그래요. 그죠? 하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게티란 뜻입니다. 하자는. 그래서 하자 옆에 보면은 구슬옥변이 있죠. 그죠? 요거는 자자가 티끌, 이런 뜻이에요. 하자는 오게티입니다. 원래 뜻이 오게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이 부실할 때 하자가 있다. 오죽하면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해달라. 그런 얘기야. 원래 뜻은요, 오게티다. 그럼 어디서 나왔냐? 연파 인상녀 열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상녀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진나라의 조나라의 보물인, 인상녀는 조나라 사람입니다. 조나라 보물인 벽옥이라고 하는 귀중한 옥을 진나라 왕이 탐을 내요. 그리고는 진나라 왕이 성 7개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조나라에다가. 이 큰 나라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옥을 가지고 인상녀가 진나라로 가요. 진나라 소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옥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진나라 소왕이 진짜 훌륭한 보물이다라고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성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거야. 꺼내질 않는 거야, 성 이야기. 성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랬더니 인상녀가 대왕 잠깐만. 왜? 그랬더니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 옥을 받아가지고 옥에 티가 있다.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옥을 건네받아가지고 성 7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다니까요. 약속을 하시라고. 약속 안 되니까 그 문서로 하라고. 우리 왕은 이 옥을 제나라로 보내면서 5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보낸 거다. 그러니까 닷새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셔가지고 문서 들고 와서 이 옥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문서를 7개 문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왕이 옥이 탐이 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인상녀가 사신을 시켜가지고 그 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내요. 그 옥을 온전하게 잘 아무 일 없이 조나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완벽귀조라고 합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완벽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일수 쓰잖아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완벽은 옥을 온전하게 보존하다는 뜻이야.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조나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완벽기조에 나옵니다. 그때 인상녀가 썼던 단어가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옥의 티. 황견, 누렁이죠, 그죠? 누렁개죠. 이사가 나중에 부귀영화만 쫓다가 결국은 간신조구한테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동문에서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당하고 죽어요. 그때 이사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들한테 야, 누렁이 데리고 동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사냥할 때가 좋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문황견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고 누렁이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 회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계는 원래 산 이름인데 회계산 이름인데 우리가 그 돈 계산하는 것도 회계라 그러죠. 그죠? 이 계산계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말씀 원변에 열십자 쓰는 계산계자가 있죠. 그거하고 이 회계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라 때부터 이미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회식이라는 단어가 사기에 나옵니다. 회식이라는 단어 보면은
재태공세가에도 나오고 회오무열전 한신이 조나라하고 싸우면서 배수진을 통해 가지고 조나라 군대를 물리칠 때 아침나절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찌감치 조나라 군대 깨고 파조라고 합니다. 조나라를 깨부시고 회식하자. 파조 회식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써요. 그래서 모여서 밥 먹자.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뭔가 성과를 올려야지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아무 일 없이 회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성과가 났을 때 회식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좀 알아봤고요.